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저희들은 시행착오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이 책을 이론상 공부라는 책을 쓰고도 또 이렇게 절판돼 가지고 좀 더 내야 된다고 해서 약간 추가 그때 느낌에 이론상과 정신개벽을 좀 강조해야겠다 해서 이렇게 페이지가 더 늘어나지 않는 한도 안에서 막 추가를 했어요. 그랬더니 증거판이 붙어버리더라고요. 이 증거판을 안 붙이고 하려고 했는데 거기 또 룰이 있나 봐요. 증거판이 붙어야 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서 내용을 읽어보면 이게 내가 이렇게 써도 되나? 뭐 그런 것이 또 있어요. 그래서 참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의 과정에 있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제 말을 제가 무슨 말을 한다고 제 말이 꼭 정답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지 마세요. 항상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 저 말을 따라가 보면 저게 맞나? 정말 맞나?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또 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한테 불려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불교의 믿음은 그냥 따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점검해서 몇 번이고도 점검을 해봐도 그게 맞아요. 그것을 대종사님하고 끝없는 대화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이 점은 저에게 하는 소리예요. 제가 그 노력을 안 했을 때 저에게 굉장히 저한테 안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꼭 그래 주시라.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함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정정과 대종경에 제 말이 아니에요. 들어봤을 때 제가 정정과 대종경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내리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위험해집니다. 꼭 그래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더 좋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앞으로 무슨 말을 3일 동안 떠들 거예요. 그럼 그걸 잘 변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릴 그 내용의 분위기는 소태산 대종사의 구도가 있죠. 그러니까 이론상 논의를 하면 불교의 논의나 불교 색깔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불교라는 그 전통, 왜냐하면 이 깨달음의 세계에서 불교를 벗어나서 얘기한다는 건 그것도 문제예요. 그렇다고 불교에 종속되는 소태산 대종사는 저는 꼴을 못 보겠어요. 제가 그걸 용납이 안 돼요. 그런 면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의 구도 과정 속에서 보려고 제 나름대로 노력할 겁니다. 소태산 대종사의 입점, 소태산 대종사의 대각, 요 지점을 가지고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과연 소태산과 이론상은 어떤가? 라는 고민이 있겠죠. 당연히 그 질문이 나오겠죠. 소태산과 이론상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나? 그럴 때 저는 이론상은 대종사님이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할 때 이 정신개벽의 중추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론상 논의가 잘 안 되면 우리의 모든 그 신앙 수행의 기반이 잘 서지 않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대종사의 본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을 그냥 큰 제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원불교 교사에 보면 교전이 없군요. 네. 원불교 교사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원불교 교사가 있어요. 교사. 원불교 교사는 그냥 장식용으로 써놓은 게 아니에요. 원불교 교사 1086쪽에 보면 이론상 봉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에 대한 논의를 대종사님께서 대각 직후부터 하셨는데 실제로 이론상을 제도화의 길에다가 세우는 것은 이제 이론상을 봉안하고부터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개각하시고 그 1년, 개각 원년, 1년 이 정도 될 겁니다. 이때 경축가라는 그 가사를 써요.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노래 가사 이렇게 장편에도 노래 가사 같은 경축가. 경축은 뭐예요? 당신의 대각을 경축하는 거예요, 스스로. 거기에 보면 이론 대원이라는 문장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론이라는 말을 쓰신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각 원년이나 아니면 1년 뒤 정도 대각하시고 한 2년 안으로 그런 용어를 쓰는데 구도 과정에 그런 그 사고를 하지 않았으면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을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저를 실험해보면요, 안 돼요. 앞에 뭘 해야 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의 논의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또 우리 잘 알고 있는 구간도식 상냥문의 원기, 두렵탈 원 그 배틀할 때 기에서 원기라는 그 단어도 나오고 또 정산종사님께 일원이라는 그 말을 쓰고 그걸로 문장을 적어라고 해서 우리 정산종사법의 기연편 2장이 등장해요. 보면은 정산종사님한테 보면은 처음부터 줄 걸 줘요. 일원을 주잖아요. 이걸 받아 먹으면 대박이고. 그리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금상사 송대 거기 문미에다가 이론상 이렇게 그리죠. 그 우리가 고사님이 가지고 사무실 서랍에다 넣어놨는데 우리 총부가 이민군에게 잠시 점령당할 때 그게 사라져요. 못내 아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중리 길가에서 대종사님 이론상을 그리시면서 하신 법설이 있어요. 이 법설에 현재 대종경에는 굉장히 축약돼서 나옵니다. 이 법설의 원문, 처음에 대종사님 했던 워딩을 읽어보면 무지막지하게 자세합니다. 그거 읽어보기를. 대종경에 지금 불지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너무 정리를 너무 그냥 압축을 하셔가지고 좀 한 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그거 이제 여기 어딘가 나올 거예요. 나올 거예요. 읽어보시다 보면 중간에 나와요. 찾아보면 정말로 읽어볼 필요가 있고 굳이 뭐 불교의 논의를 그렇게 따라갈 필요가 없다. 이거 읽어보면 더 중요한 내용이야. 그거 읽어보면은 이론상의 안목이 있으면 왜 사은이 천지은이 펼쳐지고 뭐 이런 대목도 나옵니다. 이런 건 불교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뭐라고 대중 그 이론상을 봉안하면서 그 의도를 말을 하냐면 사은즉 이론의 신앙법을 꾸준히 구상해 오시다가 이렇게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확정 시행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게 나오죠. 사은즉 이론, 사은즉 이론의 신앙법 이런 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 대목은 3일째, 세 번째 이 말은 다른 말로 더 해볼게요. 사막즉 이론의 수행법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이론상의 안목이 생기면 우리가 천지운이 펼쳐지고 부모운이 펼쳐지고 하는 내용들을 설명해 볼까 합니다. 이 얘기는 조단에서 잘 안 해요. 아직. 자, 그리고 내일은 이 책에 나오는 이제 제가 이론상을 어떻게 접근해 볼까라는 다양한 사고방식을 한번 편편히 한번 제가 던져볼 거예요. 방법론을 계속 던져볼 거예요. 방법론을 던지면은 교무님은 저렇게 설명을 하는구나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그 방법론을 가지고 끊임없이 내가 확인해 봐야 돼요. 확인해서 저 길산 잘못 알고 있다. 그럼 저를 내치야 돼요.
여러 번 확인해서 받아들이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냥 상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쌍이 상상 세계에 돼 있어요. 상상이 되면 안 됩니다. 뭔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그래 이건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써보니까 나에게 효과가 있어. 이 정도로 접근해 와야 됩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원불교 교사에 있는 소태사는 입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 합니다. 원불교 교사 여기 있어요. 1038쪽에 보면 원불교 교사에 이렇게 됩니다. 대충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날 읽어보시면 돼요. 흐름만 파보시면 돼요. 대종사님께서 무엇이 발심이 되냐면은 대종사님은 의심입니다. 의심이에요. 의심을 나중에 대종사님이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 진행사조에 신분, 의, 성할 때 의, 모르는 것을 발견하여 알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당신이 그랬던 거예요. 이 대종사님의 정의는 정말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내가 단어를 뭔가 형성이 됐을 때 그것을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내 문제는 내 생각을 해도 돼요. 그거 누가 자유예요, 자유. 근데 대종사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뜻을 내가 가진 생각이라든지 사회적으로 형용되는 생각으로 갖고 와서 보면은 큰일 나요. 안 풀려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어떻게 정의를 내렸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도 벌써 얼마 안 됐는데 언어의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요것도 지금 내가 쓰는 언어가 아니라 대종사님 당대 때 썼던 언어도 살펴봐야 될 언어 그런 것마저도 벌써 생겼어요. 자, 어떻게 말씀하시냐? 대종사님께서 의심을 가지고 뭐 산신령도 만나고 도사도 만나고 다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22세 정도부터 22세가 언제냐면 타리팔시 갔다 오셔가지고 이제 집안 문제를 어느 정도 정리를 다 합니다. 빚도 갚고 다 해. 저 같으면요 대종사님 돈 버는 방식을 알았어요. 전 돈 벌 겁니다. 구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그 구도는요 돈의 인력 돈을 벌 수 있는 그 위력 힘보다 이게 더 셌던 거예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 22세 때부터 도사 만날 생각도 단념하시고 이 일을 장차 어찌할꼬 이 일이 의심이에요. 이 일이라고 하니까 또 다른 생각 안 됩니다. 의심. 당신이 해결하고 싶었던 그 의심을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하고 이 생각이 깊어져서 뭔가 장점이 생길 거 아닙니까? 집안 문제부터 대종사님의 명색이 그래도 가정을 이루어가지고요 자식도 있고 그래요. 그게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 의심을 어떻게 내가 해결할까라는 이 다른 것은 다 이렇게 놓아져요. 놓아지고 거기에 이렇게 몰입되는 겁니다. 계속. 이걸 우리가 이제 나중에는 설명하기를 입정, 돈망, 입정이 들었는데 그 상태가 모든 것을 잊었다 해서 돈망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이런 언어를 씁니다. 언어를. 그런 와중에 또 고창 연화봉에 가셔서 뭐랄까 약간 센 수행을 하신 것 같아요. 보통 할 때 수행보다도 막 찬물 이렇게 대종사님이 아마 이 찬물 수행이 나중에 굉장한 병에도 문제가 왔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런 수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25세 때는 이게 더 깊어져요. 이 과정이 그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입정이라고 합니다. 입정. 우리가 입정하시겠습니다 하잖아요. 입정 어떻게 하시나. 들어가서 한번 봐보고 싶은데.
저는 그냥 입정만 하면은 뭔 생각이 이렇게 나는 거야. 입정 안 할 때는 멀쩡했다가 입정하겠습니다 하면은 전 종우라 입정하겠습니다 하면 벌써 교도님이 뭐 하는 것부터 이렇게 그러다가 대종사님이 뭐 이렇게 교사 얘기를 할 상황이 아니니까 하여간 그래서 지금 귀영바위 집이라고 지금 그리고 나중에 지금의 대각터에 있는 집으로 이제 옮겨오죠. 그 과정에서 대종사님이 어느 때는 정신이 이렇게 분별이 있는 듯 하다가도 또 분별이 없고 뭐 이런 과정을 지나게 됩니다. 이 원불교 교사의 초고는 처음에 쓰신 분은 정산종사님이 쓰신 거예요. 정산종사님이 불법연구의 창건사에 거기 보면 도년이 망각하고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도년이라는 것이 차차차차 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망각을 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나오냐면 아무 분별력이 없는 우상같이 적연한 지경에 이르렀다. 적연, 고유할 적다. 적연.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이런 말이. 저는 그 불교 오늘 지금 백사님 있는데 저희가 한 1년 같이 그 중학교 다닐 때 같은 방 썼어요. 가지고 그 도서관방이라고 도서관을 정리하는 그 방인데 하여간 그런 과정 그거 할 때 저희들이 책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뭐 시간도 별로 없고 해가지고 어느 때는 막 책 정리하다가 막 시간이 어떻게 간지도 모르게 되고 막 그래요. 뭔가 이렇게 다른 것들은 다 있고 그 일에 이렇게 몰두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통 우두커니 뭐 이런 말도 써요. 우두커니가 됩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 대종사님 입정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일화가 있습니다. 창건사의 일화가. 그냥 사실대로 말합시다. 대종사님이 지금 대각터에 있는 초가상간에 계실 때는 사타원 이원아 선지님이 모시고 있을 때.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아침상을 이렇게 차려드리고 이렇게 반짓하고 와보니까 그대로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수저를 이렇게 들고 그냥. 그런 일부터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선진포에서 이렇게 우두커니가 돼서 마을 사람들이 여기 보면 내용이 본되게 알렸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 이원아 선지님께 안 알리고 양하운 사모님께 알렸다는 말입니다. 이런 거 이제 그런 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거.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집으로 모시고 오고 또는 비가 이렇게 새잖아요. 비가 새니까 무릎에 이렇게 비가 떨어져도 그 감각을 모르고 또는 대종사님께서 중학집을 했던 귀용바위 집 거기에서 소변을 보시다가 옛날 그 한복은 지금같이 그냥 안 되고 바지를 내려야 돼요. 네. 보시고 이제 이렇게 올리고 이제 묶어야 하잖아요. 근데 모르고 우뚝한 그냥 이렇게 있는 그런 현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대충 상황을 설명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것을 대종사님께서 회고를 해서 법설을 합니다. 이 내용이 대종경 수행품 46장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한 생각을 얻기 전에는 혹 기도도 올리고 혹 문득 솟아오르는 주문도 외웠으며 혹은 나도 모르는 가운데 정묵에 잠기기도 하니 여기 정묵 나오죠? 정묵.
우연히 한 생각을 얻어 지각이 트이고 영문이 열리게 된 후로는 하루에도 밤낮으로 한날에도 서너 보름으로 어두웠다는 변동이 생겼다. 그러니까 밝았다 어두웠다 했다는 거예요. 입정 상태에 들으셨을 때 어떨 때는 밝았다 어떨 때는 어두웠다 그런 거예요. 이 변동에서 해문이 열릴 때는 지혜문이 열릴 때는 천하의 모를 일과 못할 일이 없이 자신이 있다가도 도로 다치고 보면 내 몸 하나 어찌할 방략이 없어서 나의 학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걱정이 새로 나며 무엇에 홀린 것 같은 의심도 나더니 마침내 그 변동이 없어지고 지각이 한결같이 계속되었다. 지각이 한결같이 계속되었다는 게 이제 대각을 이루었다. 이렇게 대종사님 해보예요. 이제 이 말씀에 따라서 대종사님의 그 대각의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론상을 이해하는데 대종사님의 역사가 배제된 대종사님하고 무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걸 제가 꼴을 못 보겠어요. 대종사님의 어떤 그 느낌이 있죠. 대종사님의 그 흐름 속에서 이론상도 저희가 기반을 잡아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항상 이걸 봐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이러쿵저러쿵 여기도 많은 내용을 써놨는데 한 얘기가 대종사님이 체득했던 것과 맞는가? 고민이 있는 거예요. 저희. 안 맞을 수도 있죠? 어떻게 장담을 합니까? 제가 대종사님도 아니고 그러면 저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대종사님이 어떻게 대각을 하셨는가의 과정을 나름대로 그래도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알아보려고. 간접 체험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몇 시까지? 네? 11시. 그러면 중간에 쉬면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입정입니다. 입정이 뭘까? 입정은 들립자에다가 정할자입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쓸 때 고정 할 때 정자 쓰죠? 고정. 그 다음에 안정도 쓰죠? 뭐 그런 걸 써요. 정착할 때도 쓰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입정하면 부동 말이 붙어요. 입정, 부동 뭐 이런 말도 써요. 부동하다는 거 뭐예요? 이리저리 막 산란하지 않다는 거예요. 과연 그게 뭘까? 그게 뭐예요? 근데 이것을 보통 말을 할 때 성하모니 부처님의 어떤 그 상태를 말할 때 정목이라는 말을 씁니다. 정멸. 고요하고 다 멸도됐다. 정멸을 씁니다. 비유를 한번 해봅시다. 비유로 그칩니다. 비유가 실제가 아니다. 딱 잘못해서 비유를 이해했다고 해서 내가 뭘 알았다고 하는 착각에 빠지는 순간 공부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비유를 쓸 때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이거 내가 하는 게 도움이 될까? 혹시 이걸 이해됐다고 해서 비유는 그냥 그림에 불과해요.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접근이 안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만덕산 쪽 올라오니까 이게 지금 오늘은 하늘이 비교적 구름이 꽉 껴있죠. 하늘에 구름이 있어요.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구름에 관심만 안 두면은 하늘이에요. 그렇죠? 근데 구름에 묶이면 하늘이 없어요. 하늘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렬,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무견히 이렇게 입정에 드셨다는 그 경지가 뭐냐 이거예요. 자기를 놓고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내가 입정에 들었다. 원래 이 입정의 그 원뜻은 사마디예요. 삼매. 그래서 입정 삼매도 붙이죠. 그러니까 그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입정이 3매인데 입정 3매 그러니까 풀이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반복해지는 거예요. 또 뭐 입정 부동 그런 것도 반복이에요. 그러면 원래 인도에서 그냥 더우니까 그늘 같은 데 잘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봅시다. 이 사람들이 입정의 전통은 이거예요. 지금 앞에 내가 어떤 대상을 봐요. 자, 여기 마이크가 있어요. 마이크라는 뭔가 이게 산만하지 않는 마이크를 놓고 집중을 해요. 집중을 하면요, 다른 것은 사라지고 마이크만 있어요. 마이크만 있죠? 그렇죠? 그게 어느 정도 능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마이크를 치워요. 마이크를 치워도 마이크에 상이 있어요. 상이 있어요. 그 상만 있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그 상을 치워요. 그럼 뭐가 있어요?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그것이 있다. 이렇게 수행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로 해버리면 이게 또 곤란해요. 그러나 믿고 말해보는 거예요. 믿고 말해보는.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이 경지, 그렇게 드러나는 그것이 실체적으로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체적으로. 근데 나중에 이제 부처님이 그것과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느끼는 것도 이렇게 물건같이 이렇게 고정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그것도 관계선상에서 있는 것이다. 나중에 설명드려 볼게요. 실제로 그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 내가 화가 났어. 그런데 어느 순간 화도 경계죠. 화에 확 끌려가요. 그러다 어느 순간 화도 구름이야. 그리고 그 화가 드러나는 화를 알고 있는 그 자리에 멈춰요. 화라는 데 형상화되지 않고 그걸 탈락시켜요. 탈락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생물을 써요. 컵을 놓고 아까 같이 컵을 놓고 나중에는 컵에 대한 영상에도 끌리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컵에도 묶이지 않는다는 그 기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잘 되면은 야, 나 좀 자유롭다. 그런 느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느낌도 치워요. 탈락시킨다고 합니다. 치운다고. 물건을 치운다는 또 그런 표현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중에는 그게 이제 입정이라는 게 입정에 들었다. 그 어느 하나에 이렇게 집중을 하면은 집중한 그 마음자리, 그 집중한 그 경지가 드러나는데 그 경지가 적연하다, 고요하다. 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대종사님도 그러셨나? 자, 대종사님의 이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적연, 무견,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적연하잖아요. 그런 것이 다 이렇게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거기에 묶이지 않고, 그렇게 되면 마치 구름에 붙잡히지 않으면 하늘이 드러나듯이, 이제 이렇게 말하면 하늘이 실체가 됩니다. 똑같이 물건이 되는 거예요. 대상이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또 안 돼요. 그러나 일단은 비유를 하니까 저 하늘이 드러나듯이 그렇게 드러나는 그 자리는 또한 역력하다. 그게 밝다.
이게 수행자들이 오랜 수행 정통에 있었던 사람들이 해왔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같이 대종사님도 그랬을까? 또 궁금합니다. 요거라면 제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렇게 되는 과정이라면 제가 경험하고 제가 하는 걸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장으로 보면은 대종사님도 이 과정을 다 통과하셨던 것 같다고 제가 말해봅니다. 제가 결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것, 최소한 이것은 소화하신 것 같아요. 최소한. 이 문장 보면 그래요. 이렇게 적연하면은 그 자리는, 그렇죠. 아까 같이 모든 것을 탈락시킨 그 자리는 한편으로는 뭐냐? 구름이 쏘면 구름이 드러나고, 화가 나면 화가 역력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화에 빠진 것과 화를 드러내는 건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도 여기 보면 그 경계가 있어요. 경계라는 말도 정말 전문 용어인데 나중에 또 경계 용어를 설명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원불간에 쓰는 경계는 사물이라고 말해야 맞습니다. 경계는 꼭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물을 말한 게 아니라 경계는 마음과 연동되어 있는 어떠한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냥 경계를 할게요. 경계 대종사님이 어떨 때는 입정의 그것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끌려간다고 하죠, 우리가 보통. 이게 왔다 갔다 하시지 않았나? 이 문장을 보면. 그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본인이 품었던 의심을 다른 거 할 때는 되다가 제 생각이에요. 당신이 품었던 의심만 들이대면 묻혀버려요. 그렇게 봅니다. 그게 대종사님의 유대함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의 마음, 아까 여기 입정의 과정은 무엇인가를 한번 삼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라는 주관이 있고, 저기에 객관이 있고, 자, 우리가 보통 삶을 이렇게 생각해요. 나라는 주관이 있고, 저기에 객관이 있고,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관계 속에, 이것에서 어떠한 생각들이 생깁니다. 좋다, 싫다, 뭐, 이렇게. 보통 우리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안 살면 피곤해서 못 살아요. 이 이론상 공부를 한다고 해서, 보통 아까 같은 생각을 안 하고 살면은, 이게 자동으로 이걸 안 하고 살 수 있는 경지가 몇 분이나 될까? 부처님, 대종사님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필요할 때 그나마 챙겨서 하면 그나마 괜찮다 이렇게 보지. 평상시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여기 고정된 내가 있고, 나라는 어떤 그게 있고, 저쪽에 대상들이 이렇게 있고, 그것을 상대해서 이렇게 본다. 그러나 지금부터 이 입정이고 모든 논의에는 이 그라운드가 마음의 그라운드라는 거예요. 마음의 그라운드를 놓치고 보는 사고는 전부 다 그것은 뭐라고 할까? 약간 깨달음하고는 이제 동떨어진 내용이에요. 이론상 그래요. 이론상. 제가 해봐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자, 그러면, 근데 우리는 사실은 딱 보면은요, 쌍으로, 동시에, 관계 속에서, 조건 속에서, 너가 발생하지, 너가 본래 있어갖고, 그것에 의해서 관계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의 세계에서는 그렇습니다. 마음의 세계라고 말을 했어요. 이렇게 질문 오면은, 이게 있잖아요.
근데 왜 그따위 소리를 하세요? 그럼 내가 느끼는 것은요, 이게 설사 있다고 해도요, 저는 마음으로 느낄 뿐이에요. 여기 있는 거하고는 그것을 있다 없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 있지만 우리가 느끼는 건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봅시다. 소리. 지금 제 소리 들리죠? 네. 제 말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공기를 이렇게 떠주면 저 귀에 갖고 여기서 떨림이 탁탁탁탁 떨면 이것이 이제 이렇게 우리의 생물학적 그에서 마음의 작용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백산 있지만 그때 저희 그 도서관을 도서실을 꾸미는데 불교 번역사들이 막 들어왔어요. 그때 아함경도 들어왔어요. 아함경을 처음에 읽다가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경전이 아함경이었어요. 예를 들면 화엄경이나 그런 건 좀 읽어보면 많이 이해가 돼요. 근데 아함경은 그리고 사람들이 아함경이 쉽대.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는지 속으로요. 한 장도 안 읽어봤구나. 읽어본 사람은 그런 생각이 다 알고 아무것도 안 읽어본 사람이 저렇게 그냥 개론서를 본 거예요. 아함경의 원래 텍스트를 읽어보질 않은 거예요. 거기를 보면요. 안이비설신이 색성량 우리 반야심경 외잖아요. 반야심경 지금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반야심경의 내용은 아마 거의 잘못된 걸 거야. 거기 보면 안근 안이비설신 나오죠. 그리고 색성량 및 조법 거기 설명으로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의나 법은 마음의 세계에서 논하는 것이지 현실적인 그 법이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보면 저 피아노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피아노도 저는 피아노를 못 치니까 피아노 보면 부담감이 있어요. 그냥 교당에서 피아노를 쳐야 되는데 교도님 피아노 치는 사람이 없네? 이거 어쩐데? 제가 보는 피아노를 보는 대상하고 너무 틀려요.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부처님도 이 입점을 정멸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부처님이 입점을 정멸, 무엇을 정멸했냐, 무엇을 멸하고 고유하게 했나 할 때, 재밌게 부처님도 초선, 2선, 3선, 4선, 그래가지고, 공입처, 세깁처, 이게 부처님도 재밌어요. 새로운 용어를 만들질 않아요. 나중에 제가 헷갈린 게 그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인도 전통에서 쓰는 거, 브라만교, 나중에 힌두교 되는 거 있죠. 이런 사람들이 쓰던 용어나 부처님 쓰는 용어는 똑같아요. 근데 재밌게도요, 용어 설명이 틀려요. 그래서 어려웠던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읽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대종사님하고 똑같더만 부처님도 내용이 정의를 하세요. 이건 이거야. 우리 그잖아요. 대종사님께서 수양은 뭐야? 정신은 뭐야? 이렇게 정의 내리죠. 근데 내 마음대로 정신 수양은 이런가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부처님도 똑같더만요.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다 내려주시는데 이대로 읽는 게 아니라 다른 걸 가져와가지고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여기 보면은 부처님이 초선은 뭐라고 하냐면은 초선을 바르게 느꼈을 때 언어가 고요히 소멸한다 이렇게 돼요. 여기에서 언어도단도 나옵니다. 이 말이 나중에 선사들이 딱 깨닫게 되면은 언어도단의 길이다. 여기서 나와요. 이런 말에서 나온다고. 그러면 이 언어가 소멸했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정멸이 안 되면요, 언어에 계속 끌려다녀요. 내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언어부터 해갖고요. 난 정말 정토하고
있으면은 가장 그런 게 서로 언어 사용으로 서로 나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언어가 우리 정토한테는 굉장히 심각할 수가 있고 나는 우리 정토가 뭐라고 말을 했는데 나는 그걸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걸 호응을 안 했다고 그 말이 그 말이었어? 상당히 오래 살았는데도 만만치 않아요 이게. 그건 아마 인간이 갖고 있는 평생의 고민일 겁니다. 평생의 고민. 언어가 갖고 있는 그 힘의 그것에서 묶이지 않는 상태에 들어서는 거예요. 정면. 자, 생략하고, 그래서 하여간 그러다가, 그 대종사님이 이제 그 대각을 이제 대각 과정이 생기죠. 몰라. 여기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대종사님 대각하는 과정이. 뭐라고 돼 있어요? 재밌어요. 이것도, 원불교 교사에 나오는 이 말을요, 다른 경전은 막 죽기 살기로 읽으면서 왜 안 읽는지 나는 그렇지만. 나 우리 어른들한테도 불만스러워. 별로 들어보지 못했어요. 엉뚱한, 대화 진짜 푸념하네. 우리, 이것도 정산정사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정산정사 아마 대용사님한테도 듣고, 야, 내가 이래니까 그걸 들으시고 아마 이렇게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용사님이 새벽에 지금 망고일월비 세워진 정도의 지금 망고일월비요 가면 거기 초간 한 칸이 있었어요. 거기에 앉아 계시다가 무견 앉아 계시다가 정신이 쇠락해진다. 쇠락이란 말 써요? 쇠락 언제 써요? 쇠락을? 안 씁니다. 저도 어릴 때 쇠락이라는 이렇게 마당에다 이렇게 물을 이렇게 뿌리면은 시원해져요. 그래서 그걸 쇠락한다 그래요. 이게 원래 이게 유교 용어예요. 유교 용어입니다. 정산유사님 유교를 하셔서 그런가. 그러니까 대무사님 정신이 쇠락. 우리가 보통 쇠락한다고 하면 그냥 상쾌하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그 경지를 말한 거죠. 이 적연한 그 있죠. 무견하고 적연하고 그 모든 상황이 묶이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 얼마나 지혜가 분명한 거죠. 이때 정신이 쇠락해가지고 대연사님께서 그러니까 사면을 살펴본 게 원불교 교사는 청랑이로 나오고 그러니까 청랑이 뭐예요? 맑고 명랑하다. 그리고 별과 별이 새벽이니까 새벽별 떠 있죠. 조교, 받고 받다. 그래가지고 대륜사님이 나셔서 이렇게 배회를 합니다. 지금 거기가 지금 일원상 탑 정도 앞에 정도 배회했다고 하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우리 교도님 데리고 가면 여기가 바로 대종사님께서 대각이 열리면서나 걸으셨던 마당입니다. 진가 아닌가도 모르지만 대충 문장을 보면 맞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머리도 빗고 손톱도 자르고 세수도 하리라. 나는 역사상이에요. 대각을 하는 과정에 머리 빗고 손톱 자르겠다고 하는 대각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이게 뭐냐면 생활을 잘하겠다 이 말입니다. 대각의 비언이 그렇게 나와요. 생활을 잘하겠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아침을 식사를 드시니까 동경대전을 논하는 걸 듣고 또는 주역을 한 대목을 논하는 걸 듣고 전일에 생각했던 의도들을 차례로 이렇게 떠올려 보니까 이 일 어찌할 거 했잖아요. 연결되는 말이에요. 이게 이 일 어찌할 거를
또 해본 거예요. 근데 전에는 이 러시아 보면은 묻힌단 말이에요. 계속. 근데 이 러시아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내가 다 못 알죠. 그러나 대변사님이 한 생각을 넘지 않는 경지가 여기서 중요한 게 대변사님 대각이 중요한 것이 한 생각을 넘지 않는 경지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제가 이렇게 말해요. 대종사님께 아까 처음에 말한 이런 쌍을 딱 모실 때 이런 쌍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한 생각을 넘지 않은 경지를 수식어를 저는 붙였다고 보는데 이게 앞에 심체를 붙입니다. 첫 번째 심체. 이게 대종경이 나오죠? 네. 대종경, 도입품, 하여간 나와요. 심체 나옵니다. 두 번째가 심불. 우리 공식적으로 심불이라고 마음 합쳐서 심불이 나옵니다. 또 하나가 불성 나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대종사님께서 불교 정전을 편찬하실 때 법심불로 고칩니다. 이게 법설에는 대종사님이 법심불을 썼단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지금 대종경에 나오는 법심불은요 고친 거예요. 대종사님이 쓰신 용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법심불도 다른 말로 하면 불성이고 심불이고 심체다. 자, 한 생각도 넘지 않는 경지가 그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은 이제 의문 제기만 할 거예요. 불성, 심지, 심체 이런 말을 쓰는 순간 우리는 이것을요 어떤 실체적인 대상으로 봅니다. 그렇죠? 심지 그럼 어디 있는 거잖아요. 말 뜻이 그렇잖아요. 지 하면 어딘가 있는 것이 돼야 돼. 다 그래요. 무슨 자리 이런 오늘 아까도 읽으셨잖아요. 대서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이며 자리라고 하는 순간 뭐가 떠오르세요? 그렇게 하여간 뭔가가 형성되죠. 자, 대종사님 그랬냐 이거예요. 아까 그 입정이 드셔서 그 대각으로 이어진 이 과정이 내가 느끼고 있는 그런 자리냐고. 그 얘기를 좀 쉬었다가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10분 쉬셨다가 30분부터